사법과의 최애별입니다. 교수 학술 제외에 이렇게 발표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된 대로 조금 줄여서 가능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발표의 제목은 가도 송대 사법관의 간죄 처리 원칙입니다. 여기서 간죄는 화간, 강간 미수, 화간 미수, 그다음에 희롱 등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당시 법률 규정과 또 당시 판례에 보이는 당시의 용어입니다. 여기서 가도는 송대 사법관들이 쓴 판례에서 가족관계와 관련된 판례 또는 간죄와 관련된 판례에서 종종 보이는 단어로 가족관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가족관계 정도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도로 수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송대 사법관의 간죄 처리 원칙이 여러 방향들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도를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강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하고, 또 가도의 그럼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얘기하는 가도와 사실 그때 당시 상황에서 얘기되어지는 실질적 의미의 가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머릿말은 제가 좀 딱딱하게 써서 머릿말과 관련해서는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문을 설명할 때는 발표문을 좀 읽으면서 PPT를 참고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는 10세기부터 13세기경까지 유지되었던 중국의 역사 시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신유학, 즉 성리학의 발달, 이런 것들로 잘 알려진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리학의 집대성자라고 알려진 주희라든가, 또 저 유명한 정절을 잃는 것은 큰일이고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시기도 바로 이 송대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대부라고 부르고요. 그 이전 시기인 당대의 귀족들과는 달리 과거 제도를 기반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들은 각지의 지방관에서 그들의 임무를 맡으면서 선정을 실천하는 주체로서, 즉 자기들을 스스로를 황제와 공치하는 정치적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청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포청천들이 바로 그때 당시 활약했던 지방관으로서 명판관으로 활약했던, 그래서 법의 집행을 통해서 선정을 실천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정을 실천하는 구체적 방식으로서 그들이 간죄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자 하였는데요. 실제로 사대부들, 당시 송대 사대부들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담론 중에는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안에서라고 하는 내외 질서와 관련된 담론들도 그들은 많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내외 질서와 관련된 연구 경향을 보면 사실 내외 질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정절 담론이나 성별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고, 사대부들이 지향하는 치가 치국 평천하의 여러 정치적 담론 속에서 그 내외 질서와 관련한 담론도 얘기되어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저 역시도 이 논문을 통해서 간죄의 처리 방식 속에서도 이 가도의 실천, 그것이 어떤 선정의 구체적 일환 중에 하나였다, 이런 관점으로 그들의 간죄 처리 방식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 간죄와 관련된 연구는 정절 담론이라든가 당시의 성별 질서라든가 여성의 지위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많이들 논의가 되었는데, 그러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함과 동시에 어떤 가도가 그리고 간죄의 처벌 실천이 그들의 어떤 이상적 정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과정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간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송대 사법관이 간죄를 처리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굶어 죽는 것은 작은 일, 정절을 잃는 것은 큰 일과 같은 그런 어떤 정절 질서의 구축이었는지, 혹은 친족 상간을 엄벌하여서 가족 내의 성윤리를 확립하는 것이었는지, 혹은 남존여비의 가부장 권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인지. 그런데 관련 판례들을 보면 이러한 말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많은 복합적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가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료는 당률소위와 송형통, 경원조법 사료와 같은 당송시기의 법률이고, 특히 이 중에서도 경원조법 사료는 송대의 그 이전 시기와는 달라진 보충 수정된 내용들이 간제와 관련된 규정에서 많이 몰려 있어서 이 경원조법 사료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는 것은 송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는데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명공서판 청명집은 남송시대의 지방관들이 대체로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동남쪽 그리고 남쪽 해안가 쪽 요 지역에서 지방관을 역임했던 사람들의 판례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첫 번째 장에서는 법률 규정을 새로 등장한 법률 규정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으로 판례를 분석하면서 송대 사법관의 간죄 처리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송대 새로 반포된 칙령을 보면 발표문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3쪽과 4쪽에 나와 있는 표로 경원조법 사료에서 새롭게 수정되었거나 또는 새롭게 추가된 규정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규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새로 반포된 규정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28개의 항목 중에서도 부부관계와 친족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비중이 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벌과 관련된 양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안건의 처리와 구체적 사후 인간관계의 조정, 가족관계의 조정과 관련된 각종 색칙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률 종류로는 호령, 포망칙 등에서 큰 비중이 차지되었는데 대체로 호령이라는 것은 호의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여기에 분류를 했던 것이고요. 포망칙이라는 것은 안건의 성립 여부나 혹은 고소권 규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남편이 고소하는 것만 유부자의 간통에서 성립이 된다라는 등 이런 식의 규정들이 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새로 반포된 칙령들을 분석해 본 결과 새로 보충이 필요했던 부분은 부부관계나 가족 관련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더 필요했고 그리고 그 내용도 처벌을 넘어서는 양형의 개념을 넘어서는 안건의 접수 여부, 이혼 여부, 그다음에 사후 동거 여부 이런 것들 즉 호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새로 많이 규정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이 실제로 이 구체적인 판례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문에서는 5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송대의 간제와 관련된 판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혼 남녀의 범간 행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이 있는 여성의 범간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친족 간의 간죄인데 주로 사료가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간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중심으로 친족 간의 간죄를 어떻게 처벌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5페이지 발표문과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현 조씨, 즉 조지현이라고 쓴 저자가 조지현이라고 되어 있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미혼 남녀의 간통을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조금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소송이 관에 수리되었는데 곡직만을 따져서 처벌만 하고 교화의 뜻을 붙이지 않는다면 선정이 아니다. 이런 문구를 제시합니다. 지현인데 현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에 불과한 그가 선정의 주체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임과 동시에 선정의 주된 내용을 교화에 두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가 쓰고 있는 판례의 내용을 보면 발표문 5페이지 중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부십구의 아내 아련이 진헌과 왕목과 각각 간통을 하여서 압송하여 현 경계 밖으로 쫓기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 후에
왕목이 아연을 잊지 못하고 아연을 거두어서 집으로 데려갔고 계속 간통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는 스스로 혼인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진목이 예전에 간통 관계를 가졌던 진목이 희롱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구타 사건으로 연루가 되어서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문제는 이 지현 조 씨가 여기에 판결 상응하는 처벌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편폭을 할애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왕목에 대한 교화의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 교화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빨리 따로 정시를 맞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정시를 맞으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혼인은 예로서 이루어지고 아내는 의로서 맞아야 하는 것이 천륜인데 그리고 이런 걸 바로잡는 것이 현령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주역 가인편에 나오는 부부 이 가도정 그래서 남편은 남편다워야 부인은 부인다워야 가도가 바로 선다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죄의 처벌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은 편폭을 할애해서 그에게 정시를 맞으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 이런 것들이 당시 지방관의 어떤 선정 의식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편이 있는 여성의 간죄입니다. 발표문 7페이지를 보시면 그 관련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남편이 있는 여성의 간죄를 다룰 때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주 15번에 나와 있는 송대 새로 반포된 칙입니다. 무릇 아내가 범간을 하면 남편의 뜻에 따라 추포를 한다. 즉 남편의 뜻이 추포를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면 간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간종부포라는 걸로 설명이 표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지방관으로 광서 지역의 사법 담당관이었던 재점 형옥이었던 범응령의 판례를 통해서 당시 사법관들이 어떻게 이 간종부포의 규정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의 관할 구역에 있는 영복현에서의 한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판결을 새롭게 진행을 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페이지 중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계현 사람 황점은 처자식을 데리고 영복현의 도자무의 집에서 잠시 의탁해 살았는데 승려 묘성이 황점의 아내 아주와 간통하여 결국 현에서는 황점, 도잠, 묘성을 각각 장 60에 처하고 그 간통한 여성 아주는 군으로 보내 군인의 처가 되는 처벌을 받게 하였습니다. 군으로 보내는 처벌은 당시 범간한 여성에 대해서 실제로 종종 이루어졌던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러한 처벌에 관해서 범응령은 이러한 현의 판결에 문제 제기를 하고 다음과 같은 판례를 씀으로써 새롭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가 가장 그 현의 판결에 비판을 제기한 가장 주된 근거는 추포는 원래 아내의 간통에 대한 추포는 남편의 뜻에 따른다고 한 것이 법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러한 법을 어기어서 남편이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여성을 처벌하였고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아주를 그 군인의 처로 되게 했다라는 것 이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만약 일이 애매한데 여기서 애매라는 것은 사실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매한데도 남편이 고소한 것이 아닌데도 처벌을 하고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데 이혼을 하면 오늘날 부인들 중 군인의 처가 되지 않을 자가 몇 명이 될 것인가 이런 판결을 판결문에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법 현장에 대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땅히 간종부포라는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또 동시에 여러 주역 가인이라든가 얘기 예운편을 인용하면서 실제로 그 성왕의 수훈은 그 육아의 가르침은 중요하다는 언급을 약간은 문맥에 맞지 않은데 판결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추정컨대 아마 현에서의 판결은 육아경전의 예를 들어서 아주를 처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혼을 시켜야 되고 군인의 처로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한 대응 그것에 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범응령도 육아경전을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응령의 생각은 육아경전이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종의 법을 따라서 그 법에 따른 처벌을 해야 했고, 그래서 그가 강조한 거는 성왕의 가르침은 세상을 다스리려는 것, 조종의 법은 소송을 다스리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모순되지 않고 충돌되지 않지만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범응령이 법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법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간통의 근절에 법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고와 같은 소송을 다스리는 것에서 법률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간통의 근절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처벌을 강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가 아니라 법을 따라서 소송을 다스려야 하므로 간종부포와 같은 뜻을 깊은 뜻을 거기서 찾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남녀 간의 소송을 잘 처리해서 최대한 부부관계의 유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의 뜻이 보입니다. 즉 간통한 유부자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명 유가적 예의 측면과 법의 측면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모순을 범응령은 이렇게 정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가도의 실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간죄입니다. 이건 다소 지금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크게 이러한 사례가 많았을 거라고 추정되지 않는데 실제로 판례를 보면 굉장히 다른 친족 간의 그 간주에 비해서 사례가 많이 찾을 수 있었고요. 대략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의 표 3은 제가 찾은 청명집에서 찾은 6건의 관련 안건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소송의 쌍방, 그리고 사법관의 태도, 사법관의 무엇에 대한 태도이냐면 시아버지의 범간 행위에 대한 사법관의 태도, 그리고 최종 판결 근거, 그리고 판결 내용 등등으로 굉장히 전형적인 어떤 특징들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안들의 최종 판결 결과는 어땠냐면 모두 아들 며느리의 이혼으로 판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된 근거가 대체로 예경에서 나오는 부모 불렬 출지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며느리를 마땅치 않게 여기면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예경의 한 구절을 가져와서 이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의 기분을 왜 그러면 기쁘게 하지 못했는가? 여기에 주된 근거는 시아버지의 혹은 아버지의 죄가 있으면 아들 며느리는 그것을 반드시 감춰야 되는데 그것을 마을에 널리 알리고 또 소송을 하고 또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시부모가 기뻐하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이게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판례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도를 지키는 방식이요. 그들에게 중요했던 문제는 가족 성원 내에 발생한 비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었고 며느리가 또는 아들이 시아버지를 고소해서 가족 내의 좀비 질서를 무너뜨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법관의 인식하에 판례의 핵심 내용은 시아버지의 며느리에 대한 강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은 비속이 존장의 권위에 도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존비 간의 질서 교란 문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된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지금까지 본 판례들 중에 간죄에 연루된 모든 여성들에 대한 마지막 귀속을 사법관들은 반드시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간통을 한 미혼 여성을 처벌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고모가 혼주가 되어서 법에 따라 시집 보내라. 그리고 기혼 여성에 대해서도 유부자 간통에 대해서도 그 마지막 범간 행위를 했던 여성에게 숙부에게 맡겨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라. 혹은 원래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거는 간종부포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아버지의 범간으로 부득이하게 이혼당한 며느리에 대해서도 그 귀속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아에 맡겨서 다시 개가시키도록 해라. 군으로 보내 군인의 처가 되게 하라. 여기 숙부나 고모한테 부탁한 거는 친정아버지가 법에 연루되어 있거나 다른 문제로 그 친정아버지가 혼주의 역할을 못했을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드러났습니다. 저의 마지막 결론은 앞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를 하지는 않겠고요. 저의 마지막 맺은 말에
그 두 단락을 읽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송대 사법관의 간죄 처리 원칙은 가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바는 간죄를 범한 죄인을 처벌하여 간죄를 근절하는 데 있지 않았고 오히려 사후 부부관계와 부자관계 등의 가족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법관들은 법률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죄인을 판결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유가적 예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간죄를 범한 죄인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률과 예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후의 가족관계 유지에 더욱 집중했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의 집행을 강조했지만 그 의미는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타인을 무고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송을 없어지게 하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 예의 측면에서는 그들이 근거한 예는 범간하여 질서를 무너뜨린 죄인을 비판하는 데 쓰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에 맞는 혼례의 중요성이나 아들 부부의 부모, 시부모에 대한 이상적 질서를 강조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법과 예는 모두 범간 발생 후 초래될 수 있는 부부관계와 부자관계의 파괴를 막는 데 쓰였고 그 목적은 성윤리의 문란을 근절하는 데 있었지 않았고 설령 문란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부부관계나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게 하는 데에 쓰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송대 사법관이 생각했던 그 가도는 유가적 이념으로 이상화된 추상적 가도가 아니라 선정이나 법의 집행을 실천하는 지방관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고려된 다분히 현실적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핵심 내용은 부부관계 및 부자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호의 안정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호는 세원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는 그 호의 안정에 가도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인문대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도 모시고 여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로 사실 최별 교수님 이 논문을 제가 이렇게 소화할 능력도 안 되는데 법대 교수 중에 이렇게 한 명이 끌려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냥 학장님과의 친분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오게 된 점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하게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게 이제 폐지는 되었지만 여전히 간통죄를 둘러싼 그 모든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그 형법에 여러 범죄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단지 그게 뭐 형벌로 어떻게 뭐 처벌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어떤 핵심 영역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그 가족제도 또 성도덕 이런 기본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인류 역사를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거의 보편적으로 이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동서고금 뭐 가릴 것 없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간통죄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제 발표 주제인 간죄는 조금 간통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총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핵심이 이제 간통죄라고 한다면은 이 간통죄라는 창을 통해서 결국 어떤 사회가 그 도덕적으로 중요한 원리 같은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키는지 하는 그게 이제 잘 나타나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별 교수님도 이 주제로 발표를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최 교수님의 논문은 이제 서론하고 본론을 제외하면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우선 이제 첫 부분에서는 이 송대의 법률이 이 간죄하고 관련된 법률이 그 이전 시대나 이후 시대하고 어떤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나 그런 점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이 송대 특히 남송 시대가 이제 어느 사회보다도 중국 사회에 있어서 그 유교 질서가 강조되었던 사회이고 또 그게 이제 실제로 이런 지방 정치 영역에서까지 잘 관철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그 판결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법률 자체도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이걸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논문의 본론 부분인 이제 그 세 가지 주제에 관해서 대표적인 판결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약간 부연 설명으로 이제 여성이 이제 주로 재가를 하는 방식으로 그 처벌 외에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교수님 논문의 결론은 이미 직접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면은 첫 번째로 이 송대 간제 관련한 그런 법규는 어떤 형벌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와 가족 질서의 보호, 이제 그게 이제 호의 안정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런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법관의 목표도 처벌이 아니라 결국 그런 도덕을 실현하는 그것은 가도의 보호를 통한 선정의 실현이라는 인용으로 표현이 되었겠죠. 그리고 부연 설명했던 그 세 번째 주제하고 관련해서 사법관은 그런 선정 실현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신경을 썼다, 이런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송대 사법관은 법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가도라고 하는 유교 질서의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은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라는 유교 도덕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훌륭한 발표였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뭐 토를 달 필요도 없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이제 최 교수님께서 발표 그 모두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 송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또 간제하고 관련해서도 다른 시대와 어떻게 다른지라는 점, 아마도 그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유교 질서가 잘 실현된 전형적인 예여서 아마 이 시기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본론 부분 세 개의 판결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한테 특히 흥미가 있었던 것은 그 범응령과 관련된 범응령이라는 재판관이 한 판결인데 이제 그 판결에 대한 최 교수님의 이제 해석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최 교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 범응령은 그러니까 유교 질서인 예보다는 다른 관리들은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법을 더 우선시하면서 이 법과 그 예법 질서가 서로 대비되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 범응령도 기본적으로는 유교 윤리의 바탕을 두고 있고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제대로 적용해서 하는 것이 그런 유교 도덕의 실현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범응령이 재판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논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제 송대 사법관들의 모습, 이것은 상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서구 사회에서의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는 거하고 동양 사회, 중국이나 한국에서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 굉장히 대조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송대 모습에서도 그게 잘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 아니면 도덕적인 그 이념이 있고요. 구체적인 법 규범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전통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런 그 도덕적인 원리,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단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애초에 관심이 없고 또 그게 이제 그런 유교 도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것의 실현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법은 그냥 도덕 밑에 그것에 복속하는 존재일 뿐이고, 그리고 이 재판을 담당하는 그 관리가 누구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사법관이라고 표현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행정사법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오늘날에는 법원이라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중국적인 사고고 동양적인 사고인데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치의 한 부분인 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게 독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유교 윤리를 어떻게 하면 정치를 통해서 관철할까, 그걸 담당하는 관리이고 그 관리가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법적인 재판을 행할 뿐입니다.
근데 같은 이 간통죄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 가령 이제 로마 사회에서 이 간통죄에 관한 그 기본적인 법률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률 자체가 이 송대 법률처럼 이렇게 아주 이건 정말 정교하게 잘 가다듬어져 있거든요. 송대 이 소개해 주신 법률은 경우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사자라든지 뭐 그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걸 아주 세분화해 가지고 법규 자체가 아주 치밀하고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간통죄하고 관련된 그 법률을 보면 조문이 뭐 한 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추구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성도덕하고 가부장제적 가정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는 같이 하고 있지만 송대는 법이 정말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발전이 돼 있는데 로마 같으면 법 조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보면 또 서로 차이가 나는 게 여기서는 항상 그렇게 구체적인 판결에서 결국은 유교로 돌아가 가지고 결론이 나는데요. 로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조문은 간단한데 그 조문을 적용해서 실제 판결을 할 때 그냥 그 순수하게 법적인 논리로만 판결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성도덕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윤리적인 문제 배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도 판결문에 그게 들어가는 일은 극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로마에서 역시 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중국에서처럼 지방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행정관이 아니고 사법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이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분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이제 서구의 법의 모습에서는 법이 도덕이나 정치의 영역하고 철저하게 분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이라든지 이 중국이나 한국의 모습에서는 어떻게 하면 정치하고 법, 도덕 이게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작동할까 그런 면에서 더 중점이 두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